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사례가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미술로는 교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를 이제 익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장르도 네. 이제 또 있구나 하는 이제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네. 앞으로 더 많은 뭐 국가 또 정부 또 지자체의 많은 지원들과 관심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근데 이렇게 해 보시면 역시 예술이 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치유의 효과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치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예술의 치유적인 효과,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방대한 음. 내용이어서 제가 좀 설명하기가 시간 관계상 충분치 않은데, 예술의 치유적인 효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감정이에요. 아. 사실 프로이트도 생각했던 게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되더라. 그 음. 깊이 있는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무의식의 더 깊은 세계에 도달해야 되고 더 어린 시절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감동받고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되어야 그것이 진짜 치유가 되는데 예술이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어, 감정에 상처받은 부분도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 인간의 감정을 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음. 감정을 순화시키는 기능이 예술의 치유적인 가장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뭐 그뿐 아니라 이제 그런 창조성, 융이 얘기했던 창조성 있잖아요. 예술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술가가 행복해요. 어. 그냥 네, 예술 작품을 보고 왜 좋은지 모르는데 그냥 좋기도 하고 너무 감동받아서 막 닭살이 돋기도 하잖아요. 스탕갈 신드롬처럼. 이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예술가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동이 있다고 했지. 프로이트가 뭐 성적이나 공격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자극이 되면 상징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 뭐 싸움하는 영화 보면서 내가 누굴 때려준 것처럼 시원한 것처럼 예술 작품이 감상만 하면 하기만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튀어나오려고 하는 강한 욕동들이 잘 다스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음. 그리고 예술이라는 걸 이렇게 접하다 보면 예술가의 저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가들이 내가 뭐, 뭐 내가 배가 고프지 뭐 이를테면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난할 뿐이지 나는 예술가로서 자존심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감상자에게도 그 일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술 감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뭐 가난할 뿐이지 예술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래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품위 있고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술 감상하다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그림의 세계든 음악의 세계든 간에 이 접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세계가 펼쳐져서 여러분이 풍덩 몰입해서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예술 감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정말 치유라고 한 단어로 하기에는 무궁무진하게 예, 많은 너무 많아서 뭐 사실 그 얘기만 같네요. 한 두어 시간 해야 네. 될 내용이어서 제가 네. 그냥 글자만 뭐 이렇게 네 짧게 네.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기 그러면 질문 있는데,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인데, 그 고골리 소설 떠올랐다는 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고골리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거예요. 그 어. 코와 똥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 게 고골리 소설에서 코가 떨어져 나간다는 아이디어는 거기서 사실 얻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예술과 창조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것 갖다가 끼워 맞추고 나만의 것으로 새로 재창조하는 것이 예술이고 그 아이디어가 문득 떠올라서 연결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네. 아유 역시 또 저희가 어
지난해 이것에 대하여 전시를 하면서 이제 코만 떨어져 나왔던 작품, 그게 또 이제 변형이 됐던 작품을 또 보신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오늘 뭐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장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장르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치유의 효과, 뭐 감정을 건드린다라든가, 내 안의 예술가를 기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것을 봤을 때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네. 욕동의 대체적인 어떤 만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장르별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저는 뭐 일부는 차이가 있고 일부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해요.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저는 모든 예술은 다 치유적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술 자체를 경험하는 것, 내가 직접 경험이든 간접적으로 예술가의 뭐 작품을 내가 경험하거나 창조를 하거나 간에 어느 경험이든 예술은 치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인데 장르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이다. 문학은 언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미술이다 그러면 시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음악은 청각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것들이 뇌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문학은 좀 더 언어적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논리적인 것이고 이성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시각적인 걸로 내려가면 시각은 좀 더 척추동물 라인이 척추동물은 시각이 다 발달을 하거든요. 개구리 이후 뭐다 이렇게 그 이를테면 파충류조차도 눈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은 점점 올라가면서 더 발달하긴 하는데 시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인간에게 언어보다는 더 낮은 레벨, 좀 더 무의식에 가까운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각은 좀 더 밑이에요. 청각은 발달학적으로 보면 시각보다도 더 먼저 발달하고 좀 더 하등 동물에서까지도 발달하는 그런 감각이에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미각이나 후각이 좀 더 원시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라인상으로 본다면 아마도 깊이 있어서의 차이는 미세하게 있을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감동받는 정도와 미술 작품을 통해서 감동받는 정도와 음악을 통해서 감동받는 건 조금씩 다른 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쪽이든 그것이 감동이 되고 치유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깊이로 보면 좀 더 무의식에 가까운 것이 음악이 더 사실은 미술보다 좀 더 깊은 레벨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가 시각적인 자극 이전에 엄마의 그 심장 소리에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경험한 것이라서 좀 더 원초적인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자극이 어, 때로는 더 감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스토리라든지 어떤 화면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눈물이 싹 맺혔을 때 마지막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그때 나오는 음악이 그러면 그때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이 조금 더 감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후각적이거나 맛이나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인간의 깊은 무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좀 더 좋은 냄새 또는 자연의 냄새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치유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감각, 저희가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이 창작센터에서 감각의 고리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게 언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어떤 뇌의 다른 부분들을 서로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미술을 하는 저희로서는 이제는 뭐 21세기 예술은 시각, 뭐 청각, 저희가 뭐 문학, 또 심지어는 저희 요거 미술, 저희 감각의 고리 같은 경우에는 후각, 이제 음, 다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오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다음에 무슨 제3의, 제6의 감각과 같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럴 이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제는 더 이상 미술은 시각만의 고유의 영역이 선생님 말씀대로 아니, 아닐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제 안에 뭐 이를테면 그 음악을 접목한다든지 그 통합 예술이 될 수 있잖아요. 스토리가 접목된다든지 어떤 전시에 뭐
공간 자체가 좀 뭐 변형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시도들이 사실 시대를 앞서가는 시도들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네, 다양한 연구, 임상뿐만 아니라 폰 정몽주의 오페라 대본까지 집필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폰 정몽주는 제가 또 아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사실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페라 대본까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 이제 뭐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프로이트의 뭐 수요일 날부터 해서 나름의 다 스토리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나름 창작을 하게 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우연히 미술제라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지원받아서 미술제를 이제 2년을 했는데 3년째 되던 해에 미술 말고 사진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사진제 전시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제도 저보고 총괄 기획을 맡으려는데 제가 연극을 원래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을 보고 대본 스토리도 좀 다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감독하고 상의도 하다 보니까 희곡 쪽에도 관심이 좀 생겼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TV 드라마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참여하게 된 작품이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인데, 요게 이제 송중기하고 문채원이 나왔던 어, 작품이고요. 요 작품 할 때 이제 이경희 선생님이라고 그 작가 선생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신 어떤 이렇게 뇌나 뭐 정신 세계와 관련된 걸 접목을 하고 싶은데 예술 쪽에 좀 소질이 있는 분이 누구 없냐고 수소문을 하다가 저를 이제 여기 소개를 받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스토리를 같이 좀 짠 부분이 있어요. 뭐 중요 스토리야 선생님이 다 짜셨는데 저는 이제 송중기가 의대생이던 시절 뭐 인턴할 때 이런 이제 그런 스토리 그다음에 기억 상실증 그리고 두부 외상 뭐 이런 의학적인 스토리는 이제 제가 자문을 해서 만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제가 참여를 해보게 되었고요. 예, 송중기 씨의 친필 사인도 이렇게 받았네요. 네, 이게 이제 얼떨결에 좀 뭐 슬그머니 이제 발을 담근 거예요. 제가 직접 창작한 건 아니지만 뭐 끼게 된 거, 뭐 그러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아는 이제 그 예술가 선생님들,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창작 오페라 같은 게 있는데 대본 좀 한번 봐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니까 좀 별로예요, 대본이. 그래서 제가 쓰면 이보다 잘 쓸 것 같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그 말이 예, 씨가 돼서 그래서 요청을 받고 사실 농담처럼 한 말인데 그것이 코에 꿰서 제가 결국 작품을 하게 돼요.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 주장한 내용 중에는 인간은 우리 무의 시간에 이제 예술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인간은 창조성을 갖고 태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미 다 예술가예요. 그걸 펼치는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펼치지 않고 사는 다수의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미 예술가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보들레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천성이며 천성은 신의 예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잘 보면 인간은 예술을 하도록 태어났다. 음, 그렇게 신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고 예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감상자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좀 더 예술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창작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가가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을 정말 좋아하지만 저 같은 게 예술가라니 이런 게
너무 넘사벽처럼 바라보는 게 있어서 감히 시도를 못했다가 얼떨결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준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지혜로운 이야기를 잘해서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 말씀을 시로 한번 써보면 좋겠어 그랬더니 야 이거 내가 무슨 시냐 이 나이에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98세에 시집을 내요. 어, 그리고 102세 때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예술을 내가 도전해.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98세에 도전해서 시집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술가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도전을 한 게 그게 오페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도전했던 게 이제 그 오페라 포은 정몽주였는데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몽주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음, 용인시에 사는데 기왕 오페라를 쓸 거면 무대에 올리고 싶고 올리려면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 후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용인시에 위인이 없나 찾아봤더니 조광조가 있고 정몽주 선생님이 있어요. 정몽주 선생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출생지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용인의 뭐 길도 다 이름이 포은대로고 뭐 이렇게 포은 선생님에 대한 숨결이 많이 있어서 아 정몽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쓰면 시에서 좀 후원 좀 받겠구나 이 생각으로 쓴 거예요. 뭐 순수한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돈 좀 받아보려고 이제 정몽주 선생님에 대한 아이디어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역사 이야기만 쓰면 재미가 없어서 처음에는 뭐 위인들 이야기로 위주로 썼다가 오페라는 슬픈 사랑과 비극이 있어야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옆에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당시에 이 오페라가 이제 지음 오페라단이라고 최정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하셨는데 의뢰도 하시고 그분이 슬픈 죽음과 이 사랑과 이런 게 절절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그렇게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몽주 선생님을 사랑한 여자가 이제 초선이라는 기생이 있고 이 기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방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삼각관계인 거죠. 그런데 초선은 정몽주 선생님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고 싶어 하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아버지 같은 남자의 여자를 뺏는 거예요.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안에도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모든 노래 가사가 있는데 노래 가사를 다 시조로만 제가 썼거든요. 그 왜냐면 이런들 어떠하리와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이제 시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다 시조로 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시조로만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고요. 나름 이 안에 좀 흥미로운 뭐 한자 시를 쪼개가지고 뭐 문제 퀴즈 풀기 뭐 이런 식의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와 최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가상인물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정몽주라는 작품이 태어났고요. 용인시에서 기대와 달리 뭐 후원을 받긴 했으나 너무 소액을 받아서 엄청 힘들게 많은 수많은 회사를 찾아다니고 해서 뭐 후원을 좀 얻어서 작품을 올렸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이 아까 얘기했던 그 뽕이와 코코라는 그 작품이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작품을 쓰고 나니까 저도 예술가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냐면 일상생활에서 뭐 신문 기사를 보고 무슨 뭐 꿈을 꾸고 이런 것도 다 예술의 소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뭐 터키 어떤 성녀가 있었는데 원래는 창녀였는데 뭐 수녀가 되고 이분이 남장을 하고 나를 살았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한 편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오페라로 글은 다 썼어요. 아직 올리지 못한 작품이 있고요. 그러다 이제 그 뒤에 우연히 꿈을 꾸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황금색 똥이 막한 지름이 1m 정도 되는 거대한 똥이 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요. 깨서 맨 처음 생각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로또. 황금,
똥도 좋은데 황금똥인데 지름 1m 이거 대박이에요. 로또 1등 꿈이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사야지 하고 룰루랄라 하고 출근을 하는데 제가 병원에 딱 출근해서 든 생각이 평소에 꿈에 대해서 꿈은 미래의 기륭화복이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갈등이 현재 표현된 것일 수도 있지만 꿈은 그런 거라고 늘 얘기했는데 제가 똥꿈 가지고 기륭화복을 길한 꿈이라고 로또를 산다면 제 말이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꿈은 나의 무의식이 나에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똥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해봤더니 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생각했죠. 아,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쓰라는 꿈이구나. 두 번째, 똥은 냄새나서 싫어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즉 이렇게 남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따돌림 당한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치유적인 작품을 쓰라는 꿈이구나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서서 그 뽕이와 코코란 작품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돼요. 예술가의 경험 정말 소중한 경험인데 그렇게 일상의 꿈이든 뭐 신문 기사든 많은 것들이 막 자꾸 예술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번 음,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무엇 하나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